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디자인 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신규성이고요. 두 번째는 창작성인데, 신규성이란 것은 이제 새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이 출원은 이제 특허청이 하게 됩니다.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으로 출원을 해야 되는데, 이 출원 전에 이 디자인이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전시회라든가 어떤 간행물 또는 카탈로그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디자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전시회를 한다든가 또는 간행물이나 카탈로그에 게재가 됐다면 이것은 일반 공중에게 알려졌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알려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전시회, 간행물, 카탈로그 이런 걸 통해서 인기를 끄는 디자인, 그 디자인이 인기를 끌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미 인터넷에 게시는 돼 있고 전시회는 이미 했고 간행물이나 카탈로그에 이미 게재가 됐는데 이제 그러면 출원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이런 이제 단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디자인이 공지된 날, 다시 말하면 그 인터넷에 게재되거나 전시회를 했거나 간행물이나 카탈로그에 게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출원을 하면은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즉 새로운 디자인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게시되거나 어떤 전시회를 했거나 간행물이나 카탈로그에 기재된 날로부터 6개월 지나기 전에 출원만 하면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봐주겠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6개월도 금방 지나갑니다.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어떤 디자인이 인기가 끌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 디자인을 상품에 적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의 어떤 반응을 보다 보면 이 6개월이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등록을 못해서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은 많은 디자인들이 창작이 되지만은 거의 등록을 하지 않는다. 아예 사업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즉 어떤 물품에 적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미리 등록을 하고서 이제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이 디자인이 내가 창작을 했는데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상품화하고 그 상품이 또 좋은 반응을 얻게 되니까 이제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6개월이 이미 지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경우에는 결국 저작권법으로 이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법에서도 미술 저작물로 보호를 하죠. 그 미술 저작물 안에는 응용 미술 저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되는 물품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디자인으로서 그것이 적용된 물품과 구분되어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히딩크 넥타이 사건을 설명하는 그런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9월 10일자로 올려놓은 그 디자인 응용 미술의 저작권 보호, 그래서 히딩크 넥타이 사건에 관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규성 기간 6개월이 지나서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결국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신규성이라는 요건 외에 또 한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창작성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창작 비용이성이라고 되어 있죠. 법에는 창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작 비용이성이라고 알아두시는 것이 더 좋아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창작 비용이성이란 것은 비용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용이하지 않다. 이것을 창작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이 디자인을 등록 출원하기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것을 우리가 평균적인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이런 평균적인 전문가가 공지 디자인은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공지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이제 그런 공지 디자인을 결합하거나 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용이하게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닐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공지 디자인을 결합한다든가 또는 이미 국내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또는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성과 창작 비용이성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창작 비용이성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단순한 형상 모양으로 구성된 디자인,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삼각형, 단순한 원기둥 또는 뭐 단순한 구 이런 모양으로 된 그런 디자인들, 이런 것들은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요. 주지 디자인은 이제 널리 알려진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주지 디자인이 보다 이제 더 널리 알려진 것을 우리가 저명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뭐 저명한 정도까지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디자인을 우리가 주지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주지 디자인을 기초로 한 디자인. 그래서 뭐 유명한 자동차의 형상을 그대로 따라한 자동차 완구. 뭐 유명한 자동차 형상 같은 거는 주지 디자인이면서 또 저명 디자인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포르쉐 그런 자동차 형상을 그대로 따라한 자동차 완구라든가 또는 에펠탑 모양을 그대로 따라한 뭐 저금통이라든가 뭐 남산타워 모양을 그대로 따라한 뭐 촛대라든가 램프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새 보면 또 뭐 미니멀리즘이란 것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요. 오히려 단순할수록 더 아름답다라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의 그 디자인 사건이 아주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 크게 벌어졌었죠. 그 아이폰이 나온 후에 삼성에서 갤럭시 폰을 출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애플에서 디자인권 침해라고 아주 세계 각국에서 소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애플에서 주장했던 것이 바로 미니멀리즘이죠. 이 디자인 너무나 간단하죠. 약간 그 내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깎인 그냥 직사각형 모양의 핸드폰입니다. 이것이 디자인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만한 것이냐? 말하자면 창작 비용이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단순한 형상의 경우에는 창작 비용이성이 없어서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나 그 단순한 형상 아니냐? 그럴 때 애플에서 주장했던 것이 바로 미니멀리즘입니다. 이것이 단순할수록 아름답다. 이런 단순한 형상을 창작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제 이렇게 그 신규성과 창작 비용이성이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한 성립 요건이다. 반면에 이런 이제 디자인이 또 이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저작권의 성립 요건은 뭡니까? 창작성이 있어야 되죠. 저작권에서 성립 요건은 창작성입니다. 그 창작성이란 것은 뭔가요? 창작성이란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판례로 보는 창작성, 제가 8월 21일자로 올려드렸던 영상인데요. 그리고 8월 19일자로 올려드렸던 잘자 내 꿈꿔 영상, 이런 영상들에도 이 창작성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이 창작성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독자적 작성과 최소한의 개성. 독자적 작성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최소한의 개성이란 것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지 않을 것. 그래서 이렇게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고 그 다음에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 요소만 갖추고 있으면 창작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작물의 성립 요건도 창작성이고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에도 창작성이 있어요. 그럼 이 창작성이 서로 같은 거냐? 같은 요건이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의 성립 요건은 창작성보다는
창작 비용이성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우리 디자인보호법에는 창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창작 비용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위한 디자인은 창작성이 요구되는데 그때 이 창작성은 쉽냐 어렵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이 쉬우면은 창작성이 없다. 어려우면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작권법에서의 창작성은 쉽냐 어렵냐의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꼈느냐 안 베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 창작이 아주 쉬워요. 쉽지만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작권법에서 보호받기 위한 창작성은 갖춘 겁니다. 그러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은 창작성, 그 창작성은 쉽냐 어렵냐의 문제가 아니라 베꼈냐 안 베꼈느냐 문제다.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으면 그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저작권법이고요.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남의 것을 베꼈느냐 안 베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쉽냐 어렵냐의 문제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남의 거 안 베낀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신규성까지도 필요로 하니까. 즉 없던 것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기존에 없는 디자인이어야 되니까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하니까 남의 것을 안 베낀 건 당연한 거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용이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 추가적인 요건까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법이 더 충족하기가 더 어렵습니까? 디자인보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죠. 네, 그래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이 그 요건이 훨씬 더 쉽다. 이런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요건은 이제 표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 우리가 이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를 통틀어서 아이디어라고 부르는데 그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창작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나는 한라산을 좋아해. 이것은 그냥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감정을, 한라산을 좋아하는 감정을 내가 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사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때 이제 저작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정화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매체에다가 이것을 고정시켜 놓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도 저작물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를 녹음을 해놓다든가 녹화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받아쓰기를 해놓지 않아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이미 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에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들, 그리고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상표의 보호 요건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창작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